이제 아는 거고 바로 들어가서 이제 주체 사상 총소가 이제 그 열권이 돼가지고 보통 주체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 총망라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 그냥 내용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주체 철학은 주체 사상의 철학적 원리 제1권에 그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마르크스의 유물변칙과 구별되는 철학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속성으로서 자주성, 창구성, 의식성 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2고는 이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그 대응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 이제 제1권과 2권, 특히 제1권입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한 게 제9권의 영도 체계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수령관이라는 것, 수령의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 것. 제10권은 이제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 혁명적 군중 노선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사상은 이제 그 전까지는 그 학문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황장엽의 망명 이후에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의 논문은 먼저 그 주체 사상 총소에서 보면은 주체 철학을 1, 2권에서 해준 다음에 그 철학적 원리를 삼은 다음에 그로부터 혁명 이론과 영도 이론을 이제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서술 체계에 맞게끔 시기적으로 이제 또 주체 철학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주체 사상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체계가 성립됐는지 즉 주체 사상과 주체 철학이 그 처음부터 일체화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피는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주체 철학은 주체 사상에 처음부터 돼서 그 시원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추가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장엽의 인간 중심의 철학과 주체 철학이 언제부터 이제 차별성을 갖게 돼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본다는 거고요. 특히 황장엽의 망명 이후에 이 황장엽은 이제 인간 중심의 철학이고 북에서 말하는 건 사람 중심의 철학인데 황장엽의 망명 이후에 주체 철학, 주체 사상의 위상 변화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주체 사상과 주체 철학의 관계에서 그 범위를 쭉 봐야 되는데요. 주로 이제 주체 사상을 넓게 본다면 이제 그 역사책, 당, 군, 정 이렇게 역사책, 그 다음에 이제 노작이라는 건 교시인데요. 스탈린 시대나 모택동 시대도 교시가 있었는데 이런 교시, 그 다음에 문학, 예술 작품 이게 다 집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이데올로기를 표현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다 사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회고록입니다. 회고록인데 이제 그 항일 운동부터 주체 사상이 뿌리라는 이러한 두 개의 주장을 이제 김일성의 입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주로 이제 항일 무장 투쟁 당시에 통일전선과 혁명적 군중 노선의 다양한 사례를 하고 김일성 주석이 수령으로서 당과 대중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하는 영도예술, 또 수령으로서의 품성과 역량을 이렇게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인데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는 항상 국가보다 당이 먼저 시작되죠. 당의 역사를 역시 이제 일제 그 투쟁기로 이렇게 소환을 하고 있고요. 군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 국가보다 먼저 군이 먼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군은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일 무장 투쟁 시기로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에 이렇게 그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그 지난 과거에는 이제 북의 정식 군대 창군위를 삼았는데 2018년에 이걸 분리를 해서 현재 북의 정식 군대 창관위를 1948년 2월 8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북이
그 사회주의 정상국가, 보통국가의 측면에서 이제 국가의 군대인 그 창군일을 국가의 건국일과 일치시키려는 그러한 노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북의 건국 과정을 보게 되면 북의 주장에 의하면 그 남에서도 대의원들이 비밀리에 선출돼서 북에 입국하여 투표를 참여했고 그 일부가 북에 남아 북의 정부에 참여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에서는 이승만이 미국의 그 단독 정부를 했지만 김일성은 끝까지 남북 통일 국가 수립, 통일 전선을 했다 이런 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거고요. 주체 사상의 발전 과정은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청년 시기의 민족적 사회주의 과정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일 무장 투쟁 시기부터 해서 중국군과 소련군에 배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의 간섭에 시달렸죠. 해방 이후 직후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이제 그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자주적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체 사회주의는 이제 주체 사상이 태동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1955년 12월에 사상에서 주체를 세울 것에 대하여 주체를 확립할 것에 대하여 여기서 이제 최초로 이러한 이제 그 주체 사상이라는 것, 그래서 주체가 사회주의라는 것, 주체 사회주의적인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쭉 가서 이제 주체 철학이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요. 그 1960년대 후반에 연구가 되다가 1970년대 초반에 드디어 주체 철학이 이 주체 사상에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7년에 주체 사상의 주요 내용이 형성됐지만 이때까지는 아직 그 막스레인주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했고요. 여기서 주체라는 건 그냥 막스레인주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끔 창조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뜻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뒤늦게 그러니까 주체 사상의 총서가 10권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뒤늦게 철학적 원리, 주체 철학이 이제 그 황장익과 같은 그 철학자, 철학 관료죠. 철학 관료에 의해서 전문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추가됐다. 주로 이제 그 모스크바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 특히 황장엽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추가가 됐다는 거고요. 1972년에 황장엽은 1960년대 말부터 해서 70년대 초반까지 김일성 별장에서 이제 그 주체의 사상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론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인간 중심의 철학인데 이것들이 이제 인민 대중 중심의 철학으로 뒤에 나가서 사람 중심의 철학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72년에 최초로 이제 그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 시기의 주체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동급으로 김일성 주석을 막스 레닌과 동급으로 격상시키게 됩니다. 이미 1970년, 72년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문헌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시기에 그러니까 주체 철학이 주체 사상에 결합하는 시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기 후계자로서의 주의를 확고하기 위해서 바로 이 주체 사상의 주체 철학을 결합하면서 김일성주의로 정립하게 됩니다. 1974년에 이제 그 219 문건이라는 걸 통해서 219 문건을 통해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하기 위한 당 사상 사업에 당면한 몇 가지 과제를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서 주세상을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 하나의 사상 체계로 하면서 김일성주의로 격상시키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김정일은 1974년에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10대 헌장 뭐 이런 건데요. 마지막 원칙에 그 혁명유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여 완성해야 한다는 문구를 집어넣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 대를 이어 완성한다는 결국 자신의 권력 승계를 정당화하는 초석을 사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주체 사상의 완성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1982년에 총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70년대 이후에 주체 사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노선, 사상으로부터의 주체, 외교로부터의 그 자주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경제로부터의 자립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주체 철학이라는 걸 가면서 수령론, 그다음에 혁명 위협을 계승해서 후계자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주체 철학, 사람 중심의 철학과 그다음에 황장엽의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황장엽의 기여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철학에 대해서. 황장엽은 전형적인 지식인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일본에서 수학을 했고요. 그 북의 이제 지원으로 장학생으로 모스크바 대학에서 철학 석박사를 받았고, 엄청나게 이제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8권 정도의 책을 썼는데요. 자서전도 있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전형적인 지식인이다. 그래서 1965년에 김일성 대학 총장이 되면서 주로 하는 일이 김정일을 포함한 김일성 주석의 자녀 교육을 책임졌습니다. 특히 1958년부터 1965년까지 김일성 주석의 이론서기예요. 이론서기라는 건 뭐냐면 어떤 김일성 주석이 개괄적인 걸 말하면 그걸 철학적으로 풀어서 쓰는 그러한 이제 그 철학서기, 사상서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체 사상의 4대는 우선 아까 말한 사상의 주체, 경제의 자립, 외교의 그 자주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혁명적 군중 노선 이런 것들은 김일성 주석이었지만 거기에 철학을 집어넣은 거는 사실상 황장엽, 주로 황장엽을 비롯한 전문적인 철학자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황장엽의 인간 중심의 철학이 나오게 되게 된 배경을 보겠습니다. 1967년 5월 25일 김일성의 교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를 과도기로 해 플랫 독재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그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프롤레타 독재 시기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이냐인데요. 중국은 그 당시에 공산주의가 완전히 실현한 때까지를 규정을 했고요. 소련은 스탈린의 공포정치를 비판한 후르시포에서 과도기를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실현한 때를 보면서 이미 소련은 이제 그 과도기 프롤레타 독재 기기를 지났기 때문에 사회주의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프롤레타 독재를 완화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중국과 소련과 북이 이제 소련 모스크바에서 토론을 보냅니다. 이 지도자들이 가서 어쨌든 그래서 황장엽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과도기를 사회주의 경제 제도가 실현되고 동시에 사회주의 생산력이 발전돼서 경제적 우월성 입시 약간 소련보다 약간 더 그 연장을 시켰죠. 그렇지만 중국보다는 그 더 단축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또 하나 여기서 뭐라냐면 인텔리의 진보성은 출신 성분이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그래서 황장엽에 따르면 노동계급에 종속돼서 노동계급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은 노동계급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텔리 출신계급을 통해서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일성의 동생이죠. 황장엽이 이제 소련의 입장을 따른 수정주의라고 이제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주와 황장엽이 사상적으로 대립하게 되는데 이때 김일성이 김영주와 황장엽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5.25 교시라는 아까 그 교시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그 과도기, 프롤레타 독재기를 뿐만 아니라 인텔리의 혁명화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인텔리의 출신 계급이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혁명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황장엽도 여기에 대해 비판을 받으면서 1년 동안 사상 검열과 총화를 하고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주장에 따라 프롤레타 독재는 연장하는데요. 모든 제국주의가 소멸되어 사회주의가 종국주의로 승리할 때, 그러니까 지구적 차원으로 사회주의가 승리할 때까지 프롤레타 독재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중국과 소련을 동시에 비판하고 황장엽도 비판하면서 김일성이 사상적으로 자기가 이제 최고 수준이다 이런 거죠. 사상적 최고 수준을 선언하는 건데 이건 사실 이제 김정일의 의도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것들 이후에 소위 이제 인텔리의 혁명화라는 걸 통해서 도서정리 사업이라는 걸 되면서 사상적 통일에 방해되는 인텔리들을 숙청 제거하는 북의 계급투쟁, 문화혁명 이게 이제 북의 형태의 문화혁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인텔리에 대한 탄압이 되고 또
계급을 강조하고 이렇게 되면서 황장엽은 이제 그 마음속으로 이때부터 이러한 계급 결정론, 계급을 중시하고 계급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계급 투쟁을 하는 것.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 자본주의 모순이 극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숙청을 하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의문심을 갖게 되면서 계급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철학을 갖게 됐다. 그래서 플레라 독재, 개인 숭배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지니게 됐다. 이거 이제 황장엽이 와서 저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해서 계급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철학을 정리를 했고 이러한 철학을 김일성한테 이제 대략으로 설명하면서 이거를 잘 가공을 해가지고 주체 사상에 있어서 철학적인 그 근거로 자기가 재구성을 하겠다고 김일성한테 건의해서 1970년에 그 승인을 받아서 이제 그 인간 중심의 철학을 나름 완성을 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처음에 대외적으로 난 게 1972년이라는 거예요. 황장엽에 따르면 자기 자신이 이제 인간 중심의 철학의 다양한 그 저기 분석과 기초 자료 이러한 성과들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달라기 때문에 줬던 거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거를 검토해서 자신들이 이룬 서기의 이론을 받아서 아까 말한 자기가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주체사상을 정립한 이 문건을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사상을 다 정리하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가져가서 외화한 거는 이제 김정일이다는 게 이제 황장엽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 사후에 당연히 김정일은 황장엽을 제치고 황장엽의 주체 사상이 아니겠죠. 김일성, 김정일의 주체 사상이 되기 때문에 황장엽의 흔적을 지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장엽의 인간 중심의 철학을 이제 몰 계급적인 철학이라고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가게 됩니다. 황장엽은 주체사상 연구소 뭐 여러 같은 해서 하여튼 그 주체사상의 최고 권위자, 김일성, 김정일을 제외하고는 최고 권위자였는데 1996년에 이르러서는 당 간부들로부터 김일성, 김정일 중심을 해석하지 않고 사유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장엽이 이제 김일성, 김정일 다음으로 사상적인 정통성으로 권위로 인정을 받아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은근히 황장엽이 김일성 사후에 김정일의 권위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도 자기 비판서. 그래서 아까 김일성한테도 한번 이제 속된 말로 까였는데 여기서 김정일한테도 또 이제 한번 까이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이제 황장엽의 색깔을 지우기 위해서 황장엽을 비판하는 문건을 발표합니다. 주체 철학은 독창적인 혁명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황장엽은 완전히 거기서부터 이제 배제의 흔적이 지워지고 김정일이 이제 이런 주체 사상을 계승한 걸로 이렇게 공식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 가져간 사람 중심의 철학과 황장엽의 인간 중심의 철학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황장엽의 인간 중심의 철학은 인민 대중 중심의 철학이 됐다가 다시 사람 중심의 철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주체 철학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황장엽은 인간이라는 말을 쓰고 북의 주체 철학은 사람이라는 말을 쓰는데 인간이라는 말은 되게 추상적이죠. 그래서 북에서는 이제 추상적인 인간이나 어떤 개별적인 개인과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거죠. 인민대중 하나하나의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의미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인민대중에 가깝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황장엽은 그 인간 중심의 철학에서는 물질과 의식의 관계가 중요한 문제지만 철학의 근본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황장엽에 따르면 바로 주체 철학이 말하는 세계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지위의 문제가 철학의 근본 문제이지 물질과 의식의 관계는 철학의 근본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북의 주체 철학은 그렇지 않아요. 북의 주체 철학은 물질과 의식의 근본 문제가 해명된 이후에 비로소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한다. 그래서 연장성에 두는데 황장엽은 막스 레인주의 주체 철학과 철학의 근본 문제에 있어서 단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이제 황장엽의 망명한 이후 황장엽의 주장에 대해서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계급 노선에서 벗어났다고 하고 황장엽 자신도 자신의 철학을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제 황장엽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양질 전환의 법칙이잖아요. 양적 발전이 어느 정도 되면 질적 전환. 그럼 양적 발전이 뭐냐? 이 양이 뭐냐에 대해서 황장엽은 그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존재가 인간뿐만 아니라 사회관계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회적 재부, 자본의 축적이겠죠. 자본주의에서는 물론 사회주의도 그런 축적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관계와 이러한 자본 재부도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체 철학은 그 사회적 존재라는 거는 의식성, 창조성, 자율성과 같은 사회적 속성만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사회적 존재이고 그렇지 못한 사회적 존재나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면서 황장엽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 사회의 운동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운동의 원동력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나오는데 막스 렌주에서는 이제 그 사물의 운동의 원동력을 관계, 모순에서 보는데 주체 철학이나 황장엽은 모순이 아니라 사물의 발전 원동력은 주체, 관계가 아니라 그 주체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주체의 그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그 운동력 혹은 생활력이라는데 그것은 주체의 인간이라면 인간의 정신력, 그 다음에 물질력, 뭐 기술력,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사회와 결합해서 다른 인간과 결합하는 결합협력, 이 세 가지를 사회적 생활력이라고 그러고 황장엽에 따르면 개인의 생활력은 개인의 생명력이고 사회의 생활력은 사회 생명력인데 개인의 생명력은 유한하지만 사회의 생명력은 무한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체 철학에서는 개인의 생명력 중에 정신력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와의 결합협력, 즉 개인이 당과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 즉 사회와 결합되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사회 정치적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보면서 첫 번째는 정신력, 두 번째는 집단의 소속을 강조하면서 물질의 힘, 객관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경시를 합니다. 근데 황장엽은 객관적 조건, 물질의 힘도 역시 이제 그 중시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주체 철학에서는 사회 정치적 생명체를 생물학적 의미로 사회 유기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령이 내수고 뭐 이런 식이죠. 수령이 내수고 당이 그 척추, 그죠? 당이 척추고 그 다음에 인민대중이 기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명에 그 동물에 이렇게 비유하는데 황장엽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동물 이런 생명체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유기체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사회적 그래서 황장엽이 말하는 것과 주체에서 말하는 게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황장엽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객관적인 조건, 이 객관 조건을 인정하기 때문에 객관 조건을 무시하고 주관적 사상만을 강조하며 사상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또 김정일에 따르면은 이제 그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을 했죠. 그래서 계급 특정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증법에서 말하는 이제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원리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데 황장엽은 이걸 철학적으로 들어가서 그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립물의 투쟁보다는 대립물의 통일이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간에 대립물의 투쟁보다는 통일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급 투쟁 자체를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막스렌즈에서 이탈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황장엽은 사회적 속성, 인간의 자주성, 의식성, 창조성이 인간이라는 그 고등물질이죠. 고등물질의 구성 요소의 다양성과 그 결합 구조의 복잡성에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 생명체의 진화에 근거하고 있고 이것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발전했다 보는데 주체 철학은 자주성, 의식성, 창조성은 생물학적 바탕, 그러니까 어떤 그 생물학적인 물질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생물학적 진화에 의해서 자주성, 의식성, 창조성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이다. 자주성, 의식성이 나타나는 것은 오로지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만 그런 거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과 같은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는 아무리 고등 생명체 하더라도 자주성, 의식성, 창조성이라는 것은 그 맹아조차도 없다. 즉 진화론적인 입장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장엽과 이제
그 사람 중심의 철학을 비교하면 성격을 보게 되면 사람 중 주체 철학은 국가 이데올로기죠. 그 황장엽은 사변적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어떤 국가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자기 어떤 물질적 힘, 자기 대중을 갖지 않고 황장엽이라는 어떤 지식인이 한던 사변적 논증이고 그다음에 이제 탈마르크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반계급적인 인본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주체 철학의 이제 집단이 개인을 흡수한다면은 황장엽은 집단과 개인의 균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속성이 황장엽은 생물학적 진화라는 것도 포함한다는 거, 사회적 존재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보와 사회적 관계도 포함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르고 사회적 집단도 주체사상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체, 동물에 비교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 생명체, 동물에 비교하는 수령을 부정합니다. 황장엽에서는. 그래서 생명력도 황장엽은 정신력뿐만 아니라 물적 결합협력도 추구하고 사상의 역할에서 황장엽은 자연과 사회의 한계도 인정하고 근데 주체사상은 이제 사상 결정론으로 간다는 거죠. 자, 주체사상의 위상분화를 보게 되면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는 막스 레인지와 차별성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85년 정도 해서 이제 그 사회주의의 소련이 약간의 이제 주로 이제 그 권력 승계 문제에서 그 어려움 점을 보이죠. 이럴 경우에 어쨌든 막스 레인지를 독창적으로 계승했다는 정도 수준에서 그 정도 선에서 이제 하는데 갈수록 이제 막스 레인지와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막스 레인지는 일면적이고 주체사상은 이제 포괄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혁명 이후에 인민 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혁명 이전에 했던 막스 레인주의를 혁명 이후에 고도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의 주체사상은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이제는 주체 철학이 이제 막스주의를 전제로 하지만 거기로부터 발전하지 않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라고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막스 레인주의의 한계를 총체적으로 지적할 뿐 아니라 분야별로, 그러니까 이제 변증법이라든지 유물론이라든지 이런 걸 분야별로 비판하는 논문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1992년에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육과 우리 당의 총노선 그리고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 문제에 대한 소련 붕괴의 원인을 진단하는데요. 제국주의 세력과 국내 자본주의 세력의 재등장, 개방형 사회주의과의 당 정책의 오류, 정치 사상적 교육의 부재, 관료주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세대 교체의 실패죠. 그렇게 주장합니다. 북에서는 이제 그 혁명을 대를 이유하기 때문에 세대 교체를 제대로 했는데 사회주의에서는 이제 세대 교체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1세대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지막에 소련 보면은 1, 2년 만에 이제 지도자가 바뀌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장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여러 나라에서 무너진 거는 사회주의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변질시킨 기회주의자들의 파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1994년에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볼 때 여기서는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막스 레인지 한계를 더욱더 강하게 비판을 하게 되면서 막스 레인지와 주체사상의 간격이 더 이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스 레인지의 제한성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주체사상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요. 유물사관이라는 것은 그 이제 막스 레인주의는 사회주의 제도가 된 이후에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는 사회주의 혁명 과정이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계급투쟁 부분이 이제 한계가 뚜렷하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1992년 헌법에서는 이제 막스 레인주의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체사상 김정일로 가면서 이제 그 국가 이데올로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김정일에서는 성군사상을 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군사상이 주체사상과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주체사상으로는 나왔다. 김일성주의로 나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시대화에서는 그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얘기합니다. 이제 황장엽은 아까 다 나온 거니까 황장엽은 안 하겠습니다. 황장엽 망명 이후의 부분은.
그래서 황장의 망명 이후에 이제 김정일은 그 주체사상 대신에 성군사상을 강조하면서 주체사상에 대한 그 비중, 삭제되는 건 아닌데 비중이 많이 줄어듭니다. 최근에 이제 그 북의 규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주체사상이 김일성, 김정일에 의해서 창시됐다 이렇게만 나오지 주체사상 자체를 국가의 지도 이데올로기로 지도사상으로 선언하는 것 이러한 문구는 없습니다. 2009년 헌법에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이제 삭제를 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제 다시 집어넣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게 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김정일 시대에 인민대중제일주의 이거는 이제 각 시대별로 지도사상이 어떻게 변화되는 건 이걸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주체사상의 위상 변화가 조금씩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 시대에서는 또 이제 성군 사상이 김정일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성군 사상도 위상 변화가 약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을 보게 되면 주체 철학은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이 제시한 주체 사상의 기본 틀에 철학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황장의 같은 철학자들의 논증에 의해서 사변적으로 정립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 관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러한 주체의 혁명 이론과 주체의 영도 방법이 먼저 된 후에 주체의 철학적 원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체세상 총서의 순서처럼 철학이 먼저 생기고 주체사상이 나온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뒤에 가서 그렇게 체계화 시켰습니다. 인위적으로 결합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주체 철학이 주체 세상의 철학적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인위적으로 결합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황장엽이 1960년대 아까 말했죠. 그런 그 비판을 받고 나서부터 계급투쟁이라든가 숙청 이런 현실을 보게 되면서 의문을 갖고 계급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부분으로 가서 주체 세상을 이와 같이 결합했다는 거고요. 그런 그래서 그 김일성, 김정일 북에서는 이제 황장엽의 인간 중심의 철학 중에서 그 북의 어떤 조건, 그죠? 북의 조건과 수령관과 맞는 부분, 그러한 부분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이제 가져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고 지도자의 이해관계, 사회주의 붕괴, 황장엽의 망명 이런 걸 통해서 국가 이달육의 지위가 점차 약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 시대에는 김일성주의가 필요하고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주의가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배경에서 주체사상이 이제 김일성, 김정일 연명을 했지만 김정일의 성군사상이나 김정일의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부각됨에 따라서 조선노동당과 헌법에서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체사상은 김일성, 김정일에서 창시됐다. 이 정도 선언 나오지 뭐 국가 이념으로 그 주체사상에 의해서 국가가 지도된다. 이러한 문건들은 삭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 주제 하셨던 거하고 김민정 선생님 하신 거와 달리 지금 한 번에 다 할게요. 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비판이나 혹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코멘트 포함해서 전부 다 받고 만약에 연결된 것들이 있다면 정리해가지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사실 저도 이게 이런 말씀 처음 들어요, 사실. 북한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고 볼 수 있죠. 뭐 관심이 없든지 뭐 모른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근데 북한의 그간의 이제 주체 사상이나 주체 철학 이걸 통해서 사실 우리 한국 변혁 운동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나 방금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코멘트라든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사이에 저도 단순한 거지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주 간단한 거, 20페이지에 사회적 속성의 의자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의자창 등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의자창이라는 말이 전 처음 듣는 말이어서. 아, 아, 저기 의식성, 자주성, 창조성을 갖다 약자로 해서 그러죠. 아, 그렇군요. 네. 의식성, 자주성, 창조성. 알겠습니다. 하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리고 나머지 아까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황장엽이 비서로 있었던 게 58년부터 65년이잖아요. 근데 결론 파트에서 보면은 이제 60년대 중반부터 그러니까 후반이죠. 65년 이후를 지칭하는 거겠죠. 부터 이제 70년대에 그 뭐 휴양소에서 김일성의 승인을 받아서 그 주체 철학을 연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체 철학을 황장엽이 이렇게 전문가로서 이렇게 만든 건 그 비서이던 시절이 아닌 거죠? 어떻게 지금 그리고 답변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약간 시기가 예, 예. 비서인 시기 이후에 황장엽이 이 저기 뭡니까 주체 철학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거 혹은 이제 뭐 인간 중심의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제 고안해낸 것인지,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그 황장엽 출처가 황장엽인 김일성이 이제 내가 그 기틀을 잡고 내 비서인 황장엽이 했는데 다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은 이제 당신은 또 그 발언 안에서는 이론 비서인 시절에 그 주체 철학을 황장엽이 김일성의 지도하에서 만들었다라는 이런 또 그런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그 황장엽을 출처로 한 그 여기 인용하신 그 김일성 발언은 또 그 비서 시기 한 것처럼 이게 약간 좀 시기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좀 궁금함이 있습니다. 예, 다른 분 질문이나 예, 코멘트 질문. 네, 예,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까 김동 동지도 한국의 변혁운동의 주체 사상의 영향,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학생운동과 사회운동, 노동자, 민주운동을 쭉 해왔죠. 당운동까지 해가지고 왔는데, 이 주사파, 또는 이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8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주사파가 서울대나 뭐 각 대학을 비롯해서 학생운동, 민중운동에 엄청나게 침투해 들어왔는데, 이 주체 사상이 이런 학생운동들이 그걸 얼마 정도 소화하고 있고, 주체 사상이 그 학생운동과 민중운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뭐 길게 안 하시더라도 간단한 핵심적인 그 좀 짚어주면 얘기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뭐 질문 겸 이제 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황장엽과 그 사람 중심의 주체 철학의 차이 중에 이제 한 가지가 계급투쟁에 대한 이제 관점, 뭐 과도기로서의 이제 사회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관점, 이런 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은 그렇고, 김장윤 선생님은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르크스의 이제 그 이론, 우리가 이제 80년대에 이제 마르크스를 제대로 모를 때 이제 주체 사상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뭐 굉장히 이제 쉽게
여기 이제 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21세기 와서 이제 전체 이론 지형들을 놓고 주체 사상을 좀 더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게 됐을 때 아까 이제 얘기했던 사회주의라는 게 저는 이제 이게 막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공산주의 안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국면, 첫 번째와 높은 국면 이렇게 이제 나누었던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동일하게 주로 얘기를 했을 때 이후에 이제 그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하나의 새로운 단계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제 레닌 이후에 막스와는 다른 잘못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제 전통이었던 것이고 이게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이 과도기가 이제 막스 제가 해석하는 바에 따르면 막스에 의하면은 이제 공산주의와 그리고 같은 말로 사회주의 이전에 자본주의에서 이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이행기에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여전히 이제 계급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면 뭐 당연히 이제 계급이 이제 해체가 됐기 때문에 PT 독재도 이제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북한 황장엽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황장엽이 좀 더 이제 막스에 가까운 관점 포지션이고 북한의 이제 공식적인 이제 이 주체 철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예, 질문입니다. 너무 네. 많은데요.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끊죠. 네. 예. 여기에서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아니야, 그냥 하면 돼요.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기 뭐야, 김동동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을 일단은 일단에 과거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그죠? NL들이 이제 운동의 다수고 지금도 사실은 NL이 운동의 다수라고 봐야죠. 그렇게 되는데 상당수 NL들 일부는 이제 친민주당으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진보 진영에 남아 있고 그래서 왜 그랬는지 그리고 NL 이론의 가장 상층은 사실은 이제 주체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단 알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북이라는 국가가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대단한 거죠. 그죠? 미국하고 해서 이렇게 펴고는데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러면은 저렇게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미국 내용 보시면 알지만 북이 뭐 중국이나 소련에 대해서 뭐 불종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북이 어떻게 왜 저랬을까 하는 걸 보고 북은 그걸 어떻게 정당화하는 거를 봤을 때 이제 주체 철학을 주체 사상이 이제 중요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북은 자기네 자신들의 객관적 조건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근데 해야 될 과제는 많기 때문에 조건 타령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민들을 동원해야 되고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조건 타령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에 상관없이 마음만 먹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좋게 말하면 단결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엄청난 쥐어짜는 그런 이제 전시 사회주의 체제가 일상화되는 뭐 그렇다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그런 북이 지탱하고 있는 이데올기라는 측면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주체사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주체사상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이렇게 무시하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다. 지금 현재도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건 간단한 건데요. 자, 황장엽이 65년도까지 이제 김일성의 사상 비서를 했어요. 이론 비서를. 근데 이론 비서라는 거는 비서의 비서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황장엽이 김일성한테 가서 그랬어요. 내가 지금 주체 사상을 할 철학을 갖다 연구하고 있는데 너무 일이 많으니까 나를 이거를 일 좀 빼달라 그래서 그러면은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일성이 사상 그걸 당분간 쉬고 내 별장에 가서 쭉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시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사상 비서는 아니죠. 오히려 사상 비서가 아닐 때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철학을 해서 김일성의 지휘하에 다 보고를 했겠죠. 그런 거고. 학생운동, 민족운동은 뭐 아까도 알지만 이건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과거보다도 이제 영향력이 많이 했지만 과거의 영향력이 이제 대단했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왜 첫 번째는 사상적인 건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걸 주체 사상을 사상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모스크바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철학 박사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옛날에는 그 소련 시대에 철학책밖에 못 봤잖아요. 소련 시대에 그런 거 봤다가 우리 한국의 상황, 실정 이런 거에서 맞는, 그다음에 이제 아주 그 대중에게 선전선동에 잘 될 수 있는 단순하고 동어반복적인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론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에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하면 대중들한테 설득력이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받겠죠. 학생운동의 다수가 됐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실천면에 있어서는 주사는 민족운동 표현들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운동판에서도 민주노 총도 NL 쪽이 잡았잖아요. 계급운동도 NL이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실천력도 더 냉정한 거 인정할 거 인정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이거는 그 소련 시대에 이제 사회주의 헌법의 단계를 보면 되는데, 사회주의 헌법은 그 인민민주주의 헌법, 사회주의 헌법, 발달된 사회주의 헌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소련도 인민민주주의 헌법이 있었어요. 1923년까지 헌법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인민민주주의 헌법 시기거든요. 쿠바도 1967년까지 헌법이 없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인민민주주의 헌법 시기에는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잔재를 일소를 해서 비상대권을 하는 거고요. 그 속에서 많은 계급투쟁과 숙청들이 있어 왔던 거고, 거기서 그런 걸 주도하는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모택동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떤 후르시초프의 비판이나 그 이후에, 그래서 1972년에 소련 사회주의 헌법 보면 사회주의 법치주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 헌법에 보면 이미 중국 헌법은 1990년대부터 사회주의 법치주의가 나오고요. 두 개의 헌법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사회주의 법무생활이 나와요. 중국 헌법이나 규약은 공산당도 어떠한 개인도 당의 위에 있으면 안 된다. 공산당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된다는, 이게 이제 사회주의 법치주의, 이게 소련에서도 났던 거고, 북에서 사회주의 법무주의는 아직까지는 인민대중이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준법적인 수준에 멈추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부분에서는 어떤 그 숙청이나 개인 권력의 절대화 이러한 것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가능한 빨리 그 종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어떤 그 사회주의 법치주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북은 왜 그러냐 그러면 북은 그럴 조건이 못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과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의 입장에 따르면, 북의 주장에 따르면, 또 북의 현실에 따르면 초기에는 숙청을 되게 심하게 했어요. 총살도 하고 자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후에 가면은 이제 뭐 탄광이나 이런 데 보내고. 근데 그 이후에 가면은 이제 그냥 직위에서만 철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계급 투쟁의 정도가 완화되는 거죠. 물론 중국에 보면 이제 그런 것 좀 나타나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러니까 전시 사회주의나 강한 계급 투쟁이나 숙청, 개인의 절대적인 권력,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으로 꼭 필요할 경우에만 되는 거지, 이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안 된다는 건데, 그런 조건은 나라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말할 때는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비상적 조치, 그죠? 민주적인 거죠. 민주적이고 어떤 법을 지키는 것, 법질서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지향해야 할 바이지, 추구해야 될 바이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걸로 그거를 무시하면 이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인정하고, 지금 중국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려는 거고, 북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다만 현실 조건. 제가 볼 때는 북이 핵무기를 완전히 해서 자기네 안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면, 오히려 북의 강한 이러한 강한 어떤 지배 체제가 오히려 더 이완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제가 뭐 간단히 말하면 독재라는 거는 그 어떤 체제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조건과 같이 맞물려 가는 거죠. 어떤 개인의 성향이나 뭐 이런 걸로 얘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후에 제가 5개 논문이고요. 이게 두 번째고 지난번 했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의 차이점이고 네 번째는 수령 체제와 스탈린 체제의 비교고요. 다섯 번째는 주체사상에 따른 대남 혁명론의 변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후에 아마 비슷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사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거는 김장일 선생님한테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사실 제3세계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제국 식민지에서 어쨌든 해방대 60년, 70년, 그 50년대 이렇게 거치면서 이 중간계급이나 푸티부르주아들이 이끄는 그 민족해방 운동에서 각각의 그 나라들 각각의 그 민족해방을 추구하는 운동이 사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론적 토대. 그게 제가 볼 때는 호치민주의나 마오주의나 호치민주의나 마오주의나 주체사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는 뭐 김현 선생님은 뭐 더 같이 아까 뭐 이후의 과제들을 얘기했는데 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예, 바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직 거의 못 해봤습니다. 너무 방대한 거라.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다른 질문이나 이제 의견은 뭐 각각의 세부적으로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이즘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변화 발전되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따옴표 사회주의라고 추구를 하면서 어쨌든 민족해방 운동과 전락기 되는 이런 측면들에서 각각의 이즘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넓게 좀 보면은 이제 향후 이제 민족해방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어떻게 결합되는가 뭐 이런 거하고도 저는 결부되어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쨌든 네. 혹시 뭐 여기 그렇게 계신 선생님,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한 2분 이내만 답변할게요.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현실에서 그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했거나 아니면 거의 성공에 근접한 모든 혁명은 대중혁명입니다. 대중혁명. 그래서 그 대중혁명이 뭐냐면 민족혁명이거나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 꼬민도 다 프레이션과 프랑스의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1905년 러시아 1차 혁명도 1917년도 그렇고 1948년 그렇고 모든 그 성공에 밀접했던 혁명은 그 사회주의 자체자들의 혁명이 아니라 그 민주주의 혁명과 민족혁명이었다는 거고요. 다만 민족혁명에서 차이점은 그 막스나 마오처럼 이데올로기적인 혁명이 있었지만 종교혁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가 사회주의랑 이렇게 결합하는 이런 혁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혁명은 친사회주의로 갔지만 그 종교 사회주의적인 일부 혁명은 사실은 또 이제 오히려 반동으로 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을 악랄하게 탄압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이 대중혁명, 즉 민족혁명과 민주혁명의 주도권, 거기서 같이 결합해서 그 주도권을 다퉈야지, 민주주의 혁명과 민족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은 대중을 잡지 못하고 어떤 그 사회주의 혁명이 되지 못하고, 또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사회주의 혁명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혁명들은 전부 다 개입을 했습니다. 민족혁명과 민주주의 혁명에. 막스도 마찬가지. 우리가 공산당 선언만 알고 있는데
막스는 1848년에 독일로 돌아가가지고 독일 공산주의자의 요구에서 독일 혁명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사회주의자들이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얘기 좀 해도 돼요? 잠시만요. 지금 김재원 씨가 어, 어, 어. 채팅창에 올린 게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황장현 망명 이후 주체사상의 발전을 잘 정리하셨는데 이거는 딱히 코멘트라기 하기는 어렵네요. 연구를 잘 하셨다는 칭송이네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네. 죄송합니다. 이어서 하십시오. 네. 제가 얘기해요. 예, 하십시오. 예. 아주 김장민 동지가 정리를 아주 잘해줘가지고 저도 이해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걸 처음이에요. 근데 쭉 이제 이해를 상당히 하게 해줘서 고맙고요. 그런데 여기서 쭉 보면은 황량엽이는 좀 삐뚤게 마지막에 우리 김장민 동지가 그렇게 맞고 북한의 주체 사상은 그 나름대로 원칙을 좀 지키려고 해오는 과정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 북한에 한 1,000만 정도, 1,000여만 되잖아요. 1,몇백만 지금도. 그런 와중에 이걸 이제 미제국주의하고 얼마 전에도 로켓을 발사해서 그것이 그 고속 로켓이잖아요. 음속을 초과하는 3,400 이렇게 나와요. 그럼 미국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국까지 LA뿐이 아니라 뉴욕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능력이 지금 있든지 조만간 갖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사실 일반 신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핵도 얼마 전에 실험했는데 그 하노이 자카르타 이게 회담하고서 더 개발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또 실험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고성능으로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주 로켓도 이제 발사를 했고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이 미국하고 로켓이나 미사일이나 미사일이나 핵폭탄 능력이나 대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등한 뭐 아주 양적으로 대등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절멸시키기는 불가능하고 어쨌든 상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정도면은 이런 어떤 사상적인 조직적인 그런 바탕이 쭉 내려온 것이 그렇게 어떤 상당히 그 나름대로의 자기 발전시킨 이런 토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상 내용들 보면은 물론 우리에게 맞지는 않아요. 완전히 맞지는 않고 또 북한의 GDP, 1인당 GDP나 전체 GDP나 GNP가 뭐 우리하고도 엄청난 비교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주체적으로 발전시켜갈 능력을 상당히 대단하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이거 논문을 보면서 북한이 어떻게 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돼 나갈 건가 여기에 관해서 생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딱히 뭐 비판적 코멘트는 아니고 저도 이제 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면밀히 읽었는데요. 잘 모르는 부분들 이렇게 알게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았습니다. 저도 그러면 잠깐 이거 약간 질문은 아닌데요. 자, 간단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김정은에 따른 주체사상의 기원도 이민유천이다 이거 있는데요. 북한 이민유천은 이거 굉장히 옛날 말이잖아요. 사기 뭐 이런 데 있는 건데 이 북한에서 이렇게 중국의 이런 고대적인
이런 걸 이렇게 쓰고 지도자가 그리고 그거를 예컨대 노동신문 같은 데서 막 이렇게 퍼 나르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쓰고 이런 게 북한이 뭡니까? 그런 이런 좀 혁신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도자가 이렇게 고래적 거를 정말 왕조 시대의 사상을 가져와서 주제 사상의 기원이 거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흡사 그 중국에서 공자를 막 이렇게 써먹는 것 있잖아요. 그런 인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 좀 이렇게 쉽게 문화적으로 허용되나요? 간단한 질문이. 바로 답변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예, 건가요? 그냥 하시면 돼요. 아까 그냥 간단히 말하면요. 네. 북에서 수령은 그 나중에 제가 나오는데 모든 사상의 최고 권위자고 모든 학문의 뭐 뭐고 다 최고 뭐 저기 해석자고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수령이 하는 건 아무 문제 안 돼요. 과거에 어떤 일이냐면 1967년에 그 저기 그 국내파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빨치산파 말고 또 국내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숙청된 이유가 하나가 그 실학이거든. 실학책을 돌려봤다 해가지고 숙청이 됐는데 그 그냥 간단히 말하면 우리 수령이 주체사상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더군다나 이거 무슨 이론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안 문제 안 돼요. 나쁘게 말하면은 수령맘이에요. 아주 나쁘게 말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알겠습니다. 왕인데. 그 질문이나 코멘트 이어서 해주시죠. 뭐 아까 그 김 선생님이 뭐 그 민주주의 혁명, 민족해방 뭐 얘기하셨는데 뭐 사회주의자들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지 않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걸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트로츠키가 얘기했던 빗나간 연속혁명론으로 난 저는 이거 얘기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왜 그 연속혁명이 안 되고 빗나간 라고 하는 지점들을 속에서 이즘을 저는 봐야지만 아까 김도 선생님도 그렇고 정근 선생님도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의미가 뭐냐, 그 함의가 뭐냐, 뭘 도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저는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사학적으로 다뤄야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주제의 의미성을 좀 더 좀 전 세계적인 운동의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전 선생님한테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필요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냥 이거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 황정엽이 그 저기 왔을 때 남한에 왔을 때 국가에서 이렇게 같이 연구기관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같이 합숙하면서 황정엽하고 공부했다는 철학과 교수를 제가 몇 명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황정엽의 논리가 너무너무 탁월하다고 엄청 처음에는 본인이 반대를 했었는데 계속 공부하고 스터디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논리에 빨려 들어갔다고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측면이 에피소드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측면인데 그쪽 철학적으로 이제 집대성한 거, 그러니까 그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그 방식 말고 철학적 측면에 봤을 때에는 이 황정엽이 이뤄낸 성과가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일군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윤석열이가 예,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30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황정엽의 그 저기 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마 한국에서도 황정엽 정도의 사상적, 철학적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왜냐하면은 소련의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소련 시대에 거의 60년대, 저기 50년대 가가지고 가장 활발했을 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때 하여튼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북에서도 그게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 철학적 이론이나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이 사람을 철학적으로 능가할 사람은 없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정원에서 그 일회성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아예 그 저기 기획으로 해가지고 철학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자들을 처음부터 세미나로 해가지고 다 만나게 해서 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 철학은 철학자의 머릿속에서 정치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철학은 현실적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황장엽의 철학은 그래서 관념 철학이에요. 사변 철학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철학 범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아주 뛰어난 지식인이 만든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변 철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만 이 토론 시간이니까 네네네. 빨리빨리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한마디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반제민족주의, 그다음에 반독재 민주주의 혁명을 이룬 국가들이 몇 개 있어요. 북한이 있고, 베트남이 있고, 큐바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큰 덩치로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단순히 민족주의, 반제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서 더 넘어서서 더 발전해갈 건가? 이건 아직은 의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세력 관계가 국제적으로 미국하고 유럽 중심에서 선진자본주의 중심에서 중국하고 소련이 등장하면서 이제 세력 관계 변하잖아요. 자본주의가 요즘만 해도 메르스뿐이 아니고 코로나19를 해가지고 세계를 거의 그냥 황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국제적인 시야라든가 세력관계라든가 완전 민족주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해나갈 건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연구소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현 선생님 발언 아까 이즘 발생 역사적으로 보자라는 것과 결합해서 방금 해주신 말씀 이렇게 하면 해당 분야를 좀 더 포괄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딱히 뭐 그런 이게 뭡니까 비판적이거나 혹은 제시하는 이제 코멘트는 아니었으니까요. 더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다른 코멘트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저기 의견 좀 드릴게요. 네. 하여튼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참 난감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뭐 민주노총을 NL이 잡고 있고 운동의 상당 부분을 NL이 지금 뭐 주도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소위 이제 운동하는 논운동 쪽의 좌파나 사회주의자들은 사실 NL 쪽의 운동 방식이나 운동 문화에 동의가 거의 안 되거든요. 그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저게 운동인가 싶을 정도예요. 저 운동이 아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운동 방식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NL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에 연관해서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주체 철학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안 가져요, 아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이제 친북적인 요소를 가진 NL이 노동운동이나 정치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보여준 모습은 되게 부정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처음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관심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걔들이 보여준 모습이 북한의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주체 사상이 뭐가 됐든 철학이 됐든 그건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걸 좀 분명히 좀 감안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도대체 이 주체 사상과 주체 사상 그리고 북한의 지금의 그런 여러 가지 정치 노선이나 이런 사회주의를 향하고 공산주의를 향한다고 하는 그런 물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에서 우리의 남한에서의 혁명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이 뭐고 부정적인 뭔가를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지 않으면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싶네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아까 처음에 하셨던 질문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건 약간 너무 넓기도 하고 좀 벗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김장 선생님 어떻게 아, 따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이 책을 그러니까 5가지에서 책으로 썼거든요. 우리 연구분들 오시면 드릴 건데 책 쓴 목적이 2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이제 보통 말하는 저기 자파라는 분들이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쓴 거고 또 한 측면은 또 이거를 너무 또 이렇게 절대시하고 우상화를 해서 뭐 이게 뭐 갑자기 어디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너무 절대시하는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 뒤에 남아 더군다나 이제 수령 체제와 스탈린 체제를 비교하는 것 보면 이제 더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양쪽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고 어쨌든 뭐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인은 알 필요 없지만 운동하는 사람은 좀 알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해주십시오. 예, 뭐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게 지금 계속 이제 토론에서도 나오지만 워낙 이제 그 복잡하고 또 현실에 너무 이제 꽉 이제 맞물려 있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할 얘기들은 많은데 발제 자체가 뭐 3번, 5번에 나눠서 하면서 이제 다음 같으면 이제 수령론, 그다음에 이제 뭐 막스주의와의 비교 이런 것들 때 이제 좀 더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그냥 자제를 했었는데 이게 뭐 말이 놓은 김에 말을 하자면은 사실은 이제 그 북한이라는 국가의 이데올로기죠. 이제 우리 막스적 관점에서는 사실은 국가 이데올로기는 기본적으로 배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국가라는 자체가 사회주의에서는 사실은 이제 사라져야 되는 그런 이제 대상이고, 그래서 이제 지배를 이제 지배기구로서의 국가라는 특징이고, 그것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지배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실에서의 운동, 80년대를 기점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서 남한에서 이제 운동 세력으로 많이 전파가 됐다라는 건데, 이제 저는 뭐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하다. 예, 이게 이제 민족주의가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다음에 뭐 대중 노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제 민족주의는 막스의 이제 그 국제주의와 완전히 이제 배치되는, 물론 이제 20세기에 스탈린주의를 포함해서 공산주의 운동 자체가 민족주의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연장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야 되는 그런 이제 근본적 과제를 우리가 뭐 80년대부터 살아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과제들을 명확하게 몰랐다는 그런 한계를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중 노선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수령론과 어떻게 대중 노선이 이 대중을 이제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면, 주체로 보지 않는다면은 봐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는데 마침 이제 뭐 현실 운동가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히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하고 다른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면 정리하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그럼 시간이 남으니까 저도 조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하태경 선생님이 김자민 선생님 본인의 주체 사상에 대한 뭐 견해는 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도 하셨지만 여기 보면은 그 변질된 주체 사상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뭐 김영환류 혹은 이제 황장엽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분화되었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변질된 주체 사상 그래서 이게 저는 읽으면서
주체사상이 변질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의 그 주체사상이, 그러니까는 이 지금 이 발표하실 때 주체사상이라는 중심축은 이제 김일성이 말하고 김정일이 해석하면서 성립시킨 그 주체사상을 이제 메인으로 놓고 그 이외의 것들을 그것과 결이 다른 변질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바로 답변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자, 우리 사상 그 이제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막스는 구분하기도 하고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요. 좋은 의미에서 구분을 한다면 이데올로기는 허위 의식이고 사상은 사람을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는 그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간에 주체 사상은 북이 하는 방향에 옳든 싫든 간에 북이라는 사회를 움직이는 사상이에요. 힘이 있고 실질적 물적 토대가 있단 말이에요. 황장엽이나 김영환이 하는 거는 그냥 지식인들의 그냥 논리예요. 그냥 아무리 현실적인 힘도 없고 누구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다만 북을 비판하는 데 활용할 뿐이고 그래서 변질됐다는 거예요. 즉 그건 허위의식에 불과하다는 그냥 담론이에요. 담론.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추가로 코멘트 없으신가요? 자, 5시 38분이 되었네요. 예정보다 좀 더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